그래서 결국 집값이 잡히겠냐.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냐. 얘들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때도 보면 12.16이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 12.16. 9억 초과분은 20%, 9억 이하는 30%, 그 다음에 15억은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진짜 완전 얼어붙었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때 훅 갔어. 진짜. 네, 진짜. 훅 갔어.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어질어질 했거든?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스멀스멀 올라가고 한 6개월 갔어. 맞습니다. 네, 그때 와, 훅 갔어.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센데 말이야. 근데 내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투자자들이 겁나게 많았거든. 겁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실수요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안 건드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12.16 대책 당시에 서울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당시에 이랬다는 거야.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역시 강남권이라든지 이쪽 남쪽이 뻘긋뻘긋하잖아요. 진합니다. 이게 12.16. 근데 이제 2주 단위로 넘어가요. 2주가 지나니까 뭐 살짝. 지금 비슷해. 비슷해. 그죠? 살짝 비슷해. 근데 4주가 넘어가니까 보세요. 색깔이 좀 연해지기 시작하죠? 네. 자세히 보시면 강남권보다 변두리가 빨개지는 것 같지 않아? 변두리가 강남권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강서. 강서라든지 마포라든지 양천이라든지 여기 뭐 왜 구로가 이러냐? 구로라는데 금천 이런 데가 왜 여기 보면 노도강 이쪽도 그지? 가해가 빨개지잖아? 다시 6주가 지났어. 그랬더니 이제 가해가 엄청 빨개졌어. 그죠? 그리고 이제 8주가 지나니까 요쪽하고 위에만 그죠? 예, 노도강 금강구만 이렇게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빨개져, 그죠? 여기 허해지고. 진짜 희한하다. 이게 풍선 효과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라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때도 이제 높은 가격의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강남이 빠졌냐? 색깔을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빠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금액으로 끊게 되면 이게 외곽으로 상승이 확산되는 속도를 가속화할 거다. 이야기 드린 게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걸 알고 이번에는 금액으로 끊진 않았네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거까지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너무 소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쫄았던 거지, 자기도. 이거 괜히 했다가 애들 민심 흉흉해지는 거 아닌가. 이랬더니 또 밀어주는 애들 있잖아. 또 댓글 부대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적절하게 잘했다. 울면서 막 이러니까 댓글에다 똑같은 논리 나오잖아요. 갭 투자, 전세 대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너무 적절하게 규제를 잘해갖고 진작에 했어야지. 참 일 잘한다, 박수. 진짜 일을 잘하는구나. 진짜 일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지지율 올라가고 막 오히려 댓글이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100만 뷰 나오고 막 메소드 연기 막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좋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뭔 이야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금융위원장은 안 바뀌었어. 네. 지난 정권에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사람 이력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도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위원장은 아니었는데 그 금융위원회에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의견 내는 사람은 금융위원장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은 얼굴마담이고 사실상 실세는 그 밑에 있는 청문회를 안 받는 차관들. 네. 이런 사람들이 실세잖아. 근데 왜 차관은 청문회를 안 하니까 집이 많은 게 덜통이 금방 안 나잖아. 그치? 근데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는데 청문회 때 막 털리진 않지. 털리진 않잖아.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금융위원장이 알아서 낸 거지. 근데 이제 이번 정권에 코드를 맞춰가지고 낸 거겠지. 근데 이제 금융위원장은 F4라 그래갖고 한국은행장이라든지 다른 금융감독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이런 사람 4명이서 기재부 장관이랑 소통을 하는데 2명은 날라갔잖아. 공석이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소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금리를 내려야 된다. 계속 내려야 된다. 강조하는데 그 문재인 때 뽑아놓은 한국은행장님이 계속 아니다. 금리 내리면 집값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안 된다. 뭐 경제가 다 죽더라도 집값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신년 만화로 대치동 집값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려줄 건데?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려줄 건데? 그러면 거시 정책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거시 정책이 뭐야? 대출을 때려잡아라. 가계부채를 때려잡아라. 이런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었던 거지. 가계부채를 때려잡으면 민심이 흉흉해지나 지난 정권에서는. 근데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대출 규제를 엄청 빡세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고 메시지를 준 거지, 한국은행에다가. 그러면 이제 내릴 거냐? 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동결했잖아. 그치. 그 효과를 좀 보고 하겠다. 이런 그렇죠. 거지. 예, 그렇죠. 효과를 좀 보고 하겠다. 그리고 한국은행장도 그렇고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스탠스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강남만 오르지. 서울, 전국은 다 내리고 있어. 무슨 소리야.
약간 근데 일부 오르는 것 때문에 규제를 막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고 광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도를 넘었었다 생각하고 이제 한 방에 때린 건데 어쨌든 금융위원장이 뭐 이렇게까지 뭐 상풍선 효과가 올 거다, 뭐 플러스 6억이 올 거다, 뭐 결국 뭐 이런 거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대출을 잡아야겠다. 대출을 한국은행에서 원하는 명목 성장률 내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이런 대출 규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 까보니까 고소득 전문직들 중에 흑수저들이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20억씩 받아가지고 강남집을 사고 있더라. 그럼 여기를 정밀 타겟으로 해야겠네. 그럼 여기 쪽이 대출이 많이 나가니까 여기 쪽 대출을 줄이면 관리가 되겠네. 그래갖고 딱 타겟을 해갖고 그냥 6억까지만 받아. 실수요 때려잡기는 그러니까 딱 6억까지만 받으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준 거죠. 그게 단데 우리가 소수라 막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까지 깊이 있게 생각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재테크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냐. 돈 이야기는 좀 머리가 차가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집을 옮기고자 하는 서민들, 그러니까 주거의존의 자유가 있잖아. 능력이 되는데 대출을 왜 안 해주냐고. 문제가 많다 생각해. 그래서 그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좀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도 좀 데미지가 클 거야 아마. 네. 근데 고소득 맞벌이 중에서도 집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편은 싫어하는데 와이프들이 마상을 많이 입었겠죠. 마상 심하게 입었을 거야. 이번에 어떻게 꼬셔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온다네. 막 이러니까 친구들은 다 서초동에 사는데 그 동대문에서 바로 서초동 가려고 그랬는데 성동구 가보니까 산동네던데. 언덕이던데. 그럼 마포가 조금 평진데 괜찮아? 그럴까? 했는데 마포 딱 때려봐야 되는 거지. 그런 느낌 아니었나? 그럼 이게 지금 1216 때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한 6개월 정도 갔었습니까? 그런 그쵸. 잠잠함이? 네, 갔죠. 그러니까 완전 훅 꺼졌어요. 이게 뭐냐? 그때 한번 볼까요? 여기가 116 여기거든요. 여기 훅 이게 훅 갔죠. 여기 보면은 12월 16일 딱 정점이잖아요. 딱 여기 보면은 5월 16일 딱 6개월 간 거죠. 6개월 가서 바닥을 찍었는데 그 사이에도 뭐가 짜잘한 게 많이 나오긴 했어. 6개월 딱 갔습니다. 6개월. 심리는 6개월 갔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바닥에 흰 게 중요해요. 흰 거. 짝대기 보이시죠? 흰 거. 흰 거 보이시죠? 흰 거. 요게 뭐냐면 주간 상승률이에요. 여기 심리가 훅 갔는데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때도. 보시면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거든. 네.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는 않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중요한 거야. 심리는 훅 갈 수 있지만 심리가 보면 훅 떨어졌지만 이게 보면 바닥이 되게 높잖아. 네. 그쵸? 여기 상단도 높고. 제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상단도 높고 바닥도 높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락 전환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트리거는 뭐였습니까? 6개월 있다가 왜 하필 6개월 있다가 여기 보면 지금 빵 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때의 이 트리거는 뭐였어요? 2020년 4월이잖아요. 4월 13일. 생각 안 나요? 2월 달부터 코로나로 돈 풀기 시작했잖아요. 뭔가 지금이랑 그냥 딱 보는 거 대자뷰 왔지? 내가 그래서 했잖아. 상품권 찍어서 보내고, 지역 화폐 뿌리고, 주경하고, 막 이게, 거기다가 사기 신도시 해갖고 보상금까지 풀었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정신 차린 거지, 이제. 쎄하지? 쎄합니다. 쎄하지. 많이 쎄합니다. 그래서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야. 이번엔 전략적인 거야.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의 참모들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이번에는. 의외로. 그래서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야. 그걸 주식으로 선택한 거지. 5천을 보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5천 되면 그 돈으로 뭐 할까?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장으로 다 날라는 거 아니야? 쎄하다. 충격적이다. 돈 풀고, 지역 화폐 뿌리고, 쿠폰 뿌리고. 그렇지. 또 그것도 있습니다. 저 또 해당되는 거 또 하나 있어요. 소상공인 뭐 또 있어요. 소상공인. 공과금 뭐 내주는 거 있더라고요. 50만 원 한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사업자가 있잖아. 개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 강의 같은 걸 했으니까. 근데 이제 딱 코로나가 오니까 못 모이잖아. 매출이 훅 줄잖아. 그러니까 돈 넣어주더라니까? 그때는. 지금도 넣어줘요, 지금도. 지금도 넣어준다고? 이번 주가 신청 기간이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뭐, 공과금 내주는 거야. 이번에 문자 안 왔던데? 뭐 있어요, 그것도. 그래 있어? 네,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때는 받아가라고 계속 문자 보냈어. 지금 신청 안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문자 보냈다니까. 돈 받아가라고. 근데 어떡할 거야 이제. 근데 문제는 그때랑 좀 다른 게 있어.
그때는 금리가 이제 0.5까지였나? 0.5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이제 중금리. 예, 중금리잖아.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 나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빠르게 내려가가지고 0.5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20년에 그 불같은 장을 기억한다면 와 지금 좀 떨리긴 한데 근데 그때처럼 세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그치? 좀 누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중금리일 때는 힘을 발휘하는 게 입주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그 입주 물량이라는 게 내년부터 절망적인 수준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청년 임대주택도 입주 물량에 넣어가지고 발표를 했잖아. 했어. 계속 했어. 그렇게 3만 호 넘는다고 계속 했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서울시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그래서 부동산 114에다가 압박을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도 부동산 114 통계에다가 청년 임대를 넣는 걸로 해서 부동산 114 이렇게 뭐 이야기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역시 통계 아닙니다. 통계 조작이죠. 예, 조작이라기보다는 뭐 기준을 바꾸는 거죠. 예, 마음을 없이 기준을 바꾸는 거죠. 역시 잘해. 잘해. 역시 통계는 잘해. 한국 부동산원도 그때 표본을 바꿨어. 그 일 터지고 나서 표본을 바꿨거든. 예, 그래서 그 당시 데이터는 별로 신뢰 안 해. 그 당시에도 그래서 KB 거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손 안 대고 있잖아요. 뭐 통계 조작도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조작했다는 것도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뭐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 말이야 방구야?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한국 부동산 거 데이터를 많이 주로 보긴 한데 뭐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물량이 없다는 거, 40년 만에 제재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게 3년 이상 간다는 게 다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웬만한 그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뭐 용인수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약간 구축이면서 살기 좋은 데 있잖아. 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없어. 절망적이 큰일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은 전세 매물이 이제 한 20% 줄었다, 30% 줄었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데만 딱 찍어서 보면 있잖아요. 그 입주 물량 없고 약간 10년에서 20년 사이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데는 진짜 전세가 하나도 없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전세 대출 막는 걸로 잡겠다라는 생각인가? 이런 소설을 쓰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그게 안 잡힐 거라는 이야기죠. 그지? 막 기존에 이제 새로 사면서 전세 넣는 사람들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지. 기존에 전세 대출 받고 있던 사람들이 연장하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집이 좀 내려가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가지고 밀어 올릴 거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런 거지. 마라탕인데 마라탕인데 매운맛이 있고 안 매운맛이 있잖아.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마라 샤브샤브 이런 거 하면 육수가 반 딱 잘라가지고 그 짬짜면처럼 반 잘라가지고 태국무늬. 태국무늬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빨강 매운맛 이쪽은 안 매운맛 이렇게 알아서 담가서 먹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그래서 내가 빨간 맛을 맛보기잖아. 빨간 맛을 너무 좋아해. 그 빨간색에다 육수를 자꾸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밖으로 넘치기 전에 요걸 넘쳐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치? 자꾸 부으면. 그지? 무슨 이야기냐면, 전세가 계속 차오르기 시작하면, 전세 가격이 계속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넘쳐가지고 이게 매매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넘어가는 포인트가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가율 기준으로 해서 뭐 60%가 돼야 넘어가는, 65%가 돼야지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근데 그게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65%가 돼야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매매 투자에 대한 생각이 전체적으로 없다는 거야. 그런 시기에는 65% 넘어가고 막 2, 3천짜리 갭이 나와야 넘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투자에 대한 기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클 때는 50%대도 넘어가. 이렇게 전세 안 살고 매매로 넘어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수치를 정해놓고 몇 프로 이상 넘어가야지 뭐 가격이 밀어 올리는 거야. 이거는 그 시기마다 그 전세가율이 막 다르다는 거야. 50%일 때도 이번에는 50% 잠깐 넘었는데도 53%거든 서울은. 근데 전세보다는 매매를 쓰다게 하고 매매가 많이 올랐잖아요. 심리가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알아버렸네. 심리에 연동해가지고 이게 그 전세가율 심리가 좋을 때는 전세가율이 낮아도 그렇죠. 넘어가야죠. 억지로 그렇죠. 넘어가야죠. 억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장에서 65%가 넘어야지 이제 매매가 위로 올라가는 건데 65%가 안 됐으니까 아직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런 주장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일리는 있어. 근데 그 시기마다 다르다는 거지. 얼마나 매매에 대한 열망이 크냐,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열망이 크냐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낮을 때도 매매로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시기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외곽에는 전세가율이 높은데도 매매가 안 오르기도 해. 맞습니다.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갭이 항상 2천만 원이야. 항상 2천만 원이야. 그 좋아하는 거 10년 전에도 2천. 그게 5만 보들이 좋아하는 데 있잖아. 항상 2천이야. 안 올라. 왜? 안 넘어가. 그러니까 그거 공식을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에 다 적용하니까 갭 붙은 거 사면 오른다는 공식이 돈 벌었다고 막 떠드니까 뭐 100억도 벌었고 50억도 벌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지역마다 시기마다 그 전세가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 다르니까. 근데 항상 2천인데는 거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로는 아무리 곱해봐야 제로잖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걸 조심해야 돼.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싹 씨가 마른 이런 시점에서는 특히나 그런 거 갭 붙어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세가 지금 씨가 말랐는데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가려고 그러니까 전세 또 계속 오를 거란 말이지. 예, 그게 중요한 거다. 월세로 좀 유도하려는 뜻이 아닐까요?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그치.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약간 소설을 쓰는 것 같아. 이게 막, 나도 싫어. 싫은 건 싫은데, 머리가 차가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는 거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작년에도 나왔잖아. 얘기가 재작년에도 나왔나? 작년에도 나왔잖아. 그때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회피하는 방법이 엄청 많다니까. 그러니까 등기 치는 날하고 전세자금 대출 실행하는 날하고만 같지 않으면 돼. 그거 회피하는 방법이 되게 많다니까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냐면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저는 갭 투자가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몰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걸 또 딱히 발라낼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실수요랑 투자랑 섞여 있는데 옛날에는 투자가 대부분이고 실수요는 이만큼 있으니까 그냥 때리면 대부분 돌 던지면 대부분 다주택자가 막 이렇게 받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돌 잘못 던지면 실수요자가 아이씨 막 이런단 말이야. 식빵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규제를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실에서도 규제할 때 자기가 안 했다고 일단 하고 효과 좋으면 싹 발 담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